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계엄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군경 책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검찰이 비상계엄 당시 수뇌부의 지시를 받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군경 책임자 9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먼저 국회 봉쇄, 침투와 관련해서는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과 김현태 707 특임단장,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여단장이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달하는 등 현장을 지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단장에게는 국회 본회의장 진입과 전기 차단 시도, 목 전 대장은 2차례 국회 출입을 차단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주요 인사 체포조 운용과 관련해서도 군경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이재명, 한동훈 등 14명에 대한 체포와 구금시설 이송을 지시했고, 경찰에선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군에서는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협조 요청을 받아 체포조 투입 인력을 준비했다고 봤습니다. 이와 함께 고동희 정보사 계획처장은 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고, 정보사 김봉규, 정성욱 대령도 노상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준비에 관여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기소했다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엄에 가담한 주요 관계자 중 불기소 처분된 사람은 없다고도 덧붙였는데 추가적인 기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여러 고발장이 접수된 가운데 검찰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 등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가 보관 중인 비상계엄 수사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검찰 수사 대상에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을 냈다는 고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힌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잇따라 기각되자 체포영장은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신속히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또 공수처가 국회 관련 질의에 윤 대통령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답변했다며 오동훈 공수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한 적 없고 통신영장이 기각된 건 맞지만 공수처의 수사권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는데 검찰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영장 쇼핑 의혹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위법하게 집행했다는 내용의 고발도 접수된 만큼 이 부분 역시 수사를 통해 함께 규명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3일절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 탄핵 찬반 양측 모두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주변, 또 여의도 등에서 집회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극심한 교통체증이나 충돌이 우려돼서 경찰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서울 각지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예고돼 곳곳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됩니다. 우선 광화문 근처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각각 열립니다. 탄핵 찬성 측은 광화문 동십자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뒤 종로길을 이용해 비원교차로까지 행진합니다. 탄핵 반대 단체는 찬성 집회 장소와 600m 정도 떨어진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연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1시쯤부터는 세종대로와 태평로, 사직로 등이 집회 상황에 따라 통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 주변에서도 탄핵 찬성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안국역 주변 율곡로를 지날 때 극심한 정체가 우려됩니다. 탄핵 반대 측은 여의도에서도 집회를 벌일 예정인데 의사당대로와 여의대로 등 주변 전체가 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기동본부를 직접 찾아 단체 간 충돌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기동대와 교통경찰 등을 집회 현장에 대대적으로 투입할 방침입니다. 서울교통공사도 광화문역과 시청역, 안국역, 여의도역 등 8개 역에 안전관리 인력 12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람이 몰릴 경우 무정차 통과와 출입구 폐쇄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선거를 앞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마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재판관 구인 체제가 완성되는 만큼 탄핵 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차정현 기자입니다. 복잡해진 셈법 속 관심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시기와 대통령 탄핵 심판 합류 여부에 쏠립니다. 거론되는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는 헌재의 결정에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입니다. 이르면 3월 초로 전망되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기다릴 거란 분석인데 만약 탄핵이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마 후보자 임명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한 총리에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에 참여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재판부 구인 체제에서 선고한다면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선고기일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판장이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등 간이 갱신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지금의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헌재는 2016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재판관 8명이 결정한 선례가 있습니다. 마 후보자 본인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회피할 거란 예측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헌재는 모든 경우의 수가 재판부의 결정 사안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여러 변수가 얽혀있는 혼란한 전국 속 재판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자 이에 반발한 민주당이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인데요. 여당은 민생과 정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한 민주당. 시한으로 정한 오전까지 임명 소식이 없자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열리기 직전 참석 보류를 선언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애초 국정협의회 논의 테이블에는 연금 개혁과 반도체 특별법, 추가 경정 예산, 상법 개정안 등이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좁혀질 듯 좁혀지지 않는 연금 개혁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는데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 즉 모수 개혁 문제엔 단판이 이루어질지 주목되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인상액 일부를 깎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자고 주장하고 야당은 소득 대체율부터 확정한 뒤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논의하자고 밝혔지만 이 자리에서 중재안이 논의될 거란 전망도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여파에 협의회 개최 자체가 무산되면서 협상이 언제쯤 재개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 전까지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여당 역시 야당이 목리를 부리고 있다며 날선 반응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뜻이 관찰 안 된다고 민생마저 내팽개치는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한에서는 여야적 협의체를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원식 의장은 협의회 무산 직후 최 대행에게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민주당을 향해선 협의회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한 탄핵 전국 속 헌법재판소 구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가 결국
민생 경제 문제까지 악영향을 끼친 모양새입니다. 국정협의회 난항이 자칫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걸 두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임명 보류를, 야당은 신속한 임명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마 후보자의 탄핵 심판 참여 여부에는 여야의 속내가 같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임명 결정까지 나온 만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각 임명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재차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가 위헌을 확인시켜주긴 했지만 즉각 임명하라는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라며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습니다. 국회에서 선출했으니 바로 임명하라는 것이 헌재 선고의 취지이고 헌법 정신인데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헌 확인을 넘어 일정하게 법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근거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헌재 역시 임명 시기나 방법 등은 강제할 수 없다고. 하지만 마 후보자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참여 여부를 두곤 여야의 속내가 다르지 않다는 해석도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마 후보자가 탄핵 심판에 합류할 경우 변론 절차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에 자칫 선고 결과가 미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사이 이번 달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2심 공직선거법 사건 결론이라도 나오면 사법 리스크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탄핵을 결정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심리기일이 길어지고 시간을 끌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염려를. 국민의힘도 마 후보자까지 포함된 구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내는 걸 반대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추천 몫인데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마 후보자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니까 국회의 관행에 대해서 또는 국회의 절차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구나. 다수결 만능주의가 아니라 국회가 합의 민주주의가 우선되어야 돼. 결국 각 당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겉으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선 제외하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안 할 수는 없게 된 만큼 그 시점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탄핵 소추된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가능성을 주시하며 최상목 대행이 결정을 넘길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창원으로 내려가 이틀에 걸쳐 명태균 씨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더해 여권 정치인들과 관련한 명 씨의 기존 진술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창원으로 내려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1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 다음 날 오전부터 명태균 씨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전날에 이어 주요 정치인 관련 의혹 등 명 씨가 기존에 했던 진술들을 하나하나 되물으며 다시 확인했는데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조사에서 언급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당사자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오 시장의 경우 명 씨가 제공한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을 오 시장 후원자가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 이미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명 씨는 오 시장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7차례 가운데 4차례에 대해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1월 말부터 한 2월 중순까지 계속 캠프 근처를 맴돌면서 자기 여론조사를 사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쉽게 포기 안 하죠. 그래서 끊어내는 과정은 좀 있었습니다. 앞서 첫날 조사에서 검찰은 이번 수사의 핵심인 윤 대통령 부부 관련 진술도 거듭 점검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찾아 출력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적이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명 씨는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은 대통령 부부 자택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반박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사건을 넘겨받은 중앙지검이 본격 수사에 앞서 명 씨의 진술들을 정리하는 차원인 만큼
앞으로 수사 진행 과정에서 몇 차례 더 명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명시 측은 특검을 통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특검을 통과시키셔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국회의원들의 민낯이랑 여러 정치인들의 민낯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여권 정치인들 연루 의혹 등 전반에 대해 필요한 수사를 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송재입니다. 딸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은 뒤 허위로 해명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편법 대출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등장했습니다. 법정 내내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모든 증인들이 우리에게 죄 없음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그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양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불법 대출 혐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이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아파트 구매 대출을 갚은 사기 혐의에 대해 양 의원이 대출 신청서에 직접 서명한 이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은행이 먼저 사업자 대출을 제한했다는 등 허위 해명글을 SNS에 올린 것도 유죄로 봤습니다. 당시 게시글에 단순한 억울함 토로를 넘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 사실이 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아파트 가격을 9억여 원 축소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법이 정한 대로 재산을 신고해야 하고 만약 부주의가 있다고 해도 허위 신고의 죄책은 짊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은행에 허위 문서를 제출한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양 의원이 가담하거나 배우자의 범행을 잘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양 의원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판결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소 이익을 쓰면서 또 정리할 예정이니까 오늘은 이 정도 합시다. 앞서 구형한 징역 3년 6개월보다 낮은 형량과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아든 검찰 역시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현장에서 합동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공사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번 감식 결과를 반영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힌다는 방침입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멧을 쓴 조사관들이 통제선을 넘어 사고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철골 구조물이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교각 밑에서 연신 사진을 찍습니다. 경기 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현장 합동 감식에는 경찰과 검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공단 등 6개 기관 4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무너진 상판 구조물, 거더 설치 과정은 물론 거더 제작 과정까지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공사 공정 전체에 대해서 공사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여부, 적절하게 배합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갈 내용입니다. 이번 사고는 교각 위에 올리는 보이 일종인 거더를 설치한 뒤 이를 옮기는 장비인 런처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거더가 옆으로 밀리면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거더가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의혹과 런처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또 무너져 내린 거더를 만들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서 구조물 잔해를 정밀 감정할 계획입니다. 사고 현장이 너무 넓어 하루 만에 감식을 마칠 수 없기 때문에 이후에도 드론이나 3D 촬영 장비 등을 동원한 추가 감식이 여러 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도급업체인 장원산업 관계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다른 관계자들도 연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점 감식 결과와 참고인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면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안성 교량 붕괴 사고 시공사인 현대 엔지니어링 주우정 대표는 10명의 사상자와 그 가족에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책도 약속했지만 사고 원인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일단 답을 피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명의 사상자를 낸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현장의 시공사 현대 엔지니어링 대표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사고 피해자들과 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사상자 모두 본사가 아닌 하청업체 직원이며 부상자 가족의 생계비 등 전방위 피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가 보상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하겠다며 신뢰 회복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는 책임질 건 책임지겠다면서도 원인으로 지목된 DR 거도 고정 장치에 대한 질문에는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일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사고 조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 같고요. 반면 안전조치 관련 질문에는 사고 당일에도 교육과 장비 점검이 철저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2달간의 조사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현장 조사와 서류 검토에 참고인 청문 절차를 거쳐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개발 방지책까지 내놓을 방침입니다. 부실 시공 의혹에 이어 인명 사고까지 현대 엔지니어링을 둘러싼 악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고의 책임은 어디로 향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주말인 오늘부터 시작되는 3일절 연휴에 전국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영동엔 폭설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연휴 동안 한반도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긴 비구름대가 우리나라를 통과할 걸로 보인다며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90mm, 수도권 등 내륙에도 많게는 40mm가량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선 화요일까지 강수가 이어지면서 강수량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찬 공기와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역에는 5일까지 7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대학생이 지도교수 실수로 학점을 인정받지 못해서 취업을 하고도 대학을 졸업할 수 없게 됐다는 제보가 YTN에 접수됐습니다. 학생에게 책임을 떠넘기던 학교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구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보는 Y,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모 씨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졸업식 당일 학위를 받을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도교수에게 학업 포트폴리오를 내고 면담을 마치면 1학점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화근이었습니다. 절차대로 학점 인정서에 서명까지 받아 제출했지만 교수가 전산 승인을 잊은 겁니다. 지도교수는 이미 정년 퇴임했고 학교는 조 씨가 확인했어야 한다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교수님이 깜빡했다 이런 언급은 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저의 책임이다라는 답변만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졸업식이 끝나서 어쩔 수 없다. 한 학기 더 해야 한다. 등록금을 날리는 건 물론 애써 합격한 직장에서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졸업장이 없으면 청년 채용 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 회사에도 수백만 원대 손해가 생깁니다. 졸업 예정자 신분이라고 했는데 졸업도 못했고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 신청을 하려면 졸업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졸업장도 없으니까 그래서 회사한테 진짜 미안하고 뭐 당장 잘려도 뭐 할 말 없는 상태긴 하죠. 학교 측은 YTN 취재가 시작되자 교수회의를 열어 조 씨를 졸업시킬 수 있을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학생은 어떻든 졸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학과하고 협의해서 후속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도 직장인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에 놓인 조 씨는 학교가 지금이라도 졸업을 인정하고 사과해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오늘 새벽 1시 반쯤 경남 진주시에 있는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방향 산청 3터널 인근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차량 한 대가 사고가 난 후 뒤따라오던 차들이 잇따라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에 혼자 있던 초등학생이 미처 불을 피하지 못해 화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피해 가정은 복지 위기가 감지돼 방문 상담도 이뤄졌지만 실제 지원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끊긴 철제 난간 사이로 형체를 알 수 없게 타버린 물건들이 보입니다. 화재로 집 앞까지 검게 그을렸는데 사고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매캐한 냄새는 그대로입니다. 오전 시간 빌라 꼭대기층에서 난 불로 혼자 집에 있던 12살 초등학생 A양이 2도 화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화재 당시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하는 아버지는 병원에, 어머니는 일터에 있었습니다. 수방차가 와가지고 들것에 실려서 저기 나가가지고 학교까지 다녀온 그런 애기들. 요즘 애기도 안 낳는 세상인데. 아버지가 병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서부터 A양 가정은 지난해 5차례나 보건복지부 시스템에서 의료 위기와 고용 위기가 감지됐습니다. 구청은 그때마다 복지제도를 안내했지만 어머니의 소득을 포함한 종합재산이 기준 금액을 넘는다는 등의 이유로 지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A양이 위기아동인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 조사까지 이루어졌는데 위기아동 판정은 내려지지 않았고 이후 모니터링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아동하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학원도 잘 다니고 있었고 전혀 문제가 없는 거를 이제 이때는 확인을 한 거예요.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아이의 학교 생활이나 교육 관계에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지만 정작 새까맣게 타버린 화재 현장에는 빈 컵라면 용기가 쌓여 있었고 감식을 위해 국거수로 보내진 휴대용 가스레인지에는 라면을 끓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위기아동으로 의심되는 경우 환경을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학대뿐만 아니라 아이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고 돌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해당 아동은 학년이 높아 돌봄 교실을 이용하지 못했는데 사회적 돌봄을 확충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청과 교육청에서 치료비 등 지원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아이의 학교에서도 도움을 줄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터널에서 승용차에 불이 났는데 이 터널 안에 차량이 꽉 막혀서 소방대가 진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사설 구급대원이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불도 끄고 인명피해도 막았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터널 갓길에 세운 승용차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뒤따르던 사설 구급대원이 소화전에서 소방호스를 꺼내 불을 끕니다. 차 밑에 막 불이 붙어 타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거의 어느 정도 타니까 펑 하는 소리도 나더라고. 불이 난 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경남 창원의 창원터널 김해 방향. 화재로 매캐한 연기가 터널 안으로 퍼졌습니다.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다행히 사설 구급대원의 빠른 대처로 불길은 10여 분 만에 잡혔습니다. 터널을 가득 메운 연기가 차량들이 서 있던 반대쪽으로 빠져나간 것도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대기하는 차량 쪽으로 연기가 갔으면 아마 큰일 났을 것 같았습니다. 초기에 불길을 안 잡았으면 아마 큰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거라고. 창원터널 관리자는 당시 대피 방송과 문자 등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터널 내 차량 운전자들은 대피 방송이 들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창원시는 운전자들의 진술에 따라 대피 방송에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영주권을 거액에 판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건국 때부터 이민자의 나라였던 미국은 9.11 테러와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을 거치면서 반이민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주권을 골드카드로 지칭하며 500만 달러, 우리 돈 71억 6천만 원에 팔 구상을 내놨습니다. 골드카드를 한 해에 100만 개 이상 팔아 국가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be putting a price on that card of about $5 million, and that's going to give you green card privileges plus. It's going to be a route to citizenship. 골드카드 제도 도입은 지난 35년간 시행돼 온 투자이민 제도를 대체하게 됩니다. 1990년 도입된 투자이민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105만 달러, 약 15억 원 이상 투자하고 10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미국은 건국 이후 서부 개척과 산업화 과정 속에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19세기 중반까지는 무제한 이민을 허용했습니다. 이민 정책의 규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1882년 중국 노동자의 미국 이민을 금지하는 중국인 배제법이 통과되면서부터 이후 심사 강화와 유연화 정책 등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하던 영주권 제도는 1990년 취업 이민 제도가 확립되면서 지금의 형태를 띄었습니다. 2001년 9.11 테러를 기점으로 영주권 얻기가 급격히 까다로워졌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급변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자녀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 등 이민제도 문턱을 완화했지만 트럼프 일기엔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멕시코 접경지대에 국경 장벽을 세우는 등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폈습니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반발 정서를 등에 업고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한 트럼프는 이제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에 이어 고액 영주권 장사까지 나섰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기후변화와 함께 심각한 대기오염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1%만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맞는 건강한 공기를 마시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방글라데시 다카 거리는 스모그로 눈을 뜨기 힘들 정도입니다. 석탄을 연소하는 벽돌 가마가 오염을 가중시킵니다. আমার ছেলে মেয়ে পড়াশোনা করে এদের ভালো পরিবেশের জন্য উন্নত পরিবেশের দরকার কারণ এই দূষিত পরিবেশে আপনার চলাফেরা করলে তারা তো যে কোনো মুহূর্তে অসুস্থ হয়ে পড়তে পারে. 베트남 하노이와 태국 방콕에서도 많은 사람이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trong không khí nó có nhiều bụi nên cái sự hô hấp hơi kém đi. ส่วนของผมก็คือเห็นได้ชัดเลยคือช่วงนี้ค่อนข้างป่วยบ่อยครับแล้วก็เจ็บคอด้วยครับมาทำงานตอนเช้าถ้าแบบ 세계보건기구는 117개국 6천여 도시의 공기질을 분석했습니다. 세계인 99%가 오염된 공기로 숨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700만 명이 오염된 공기 때문에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대기오염은 이제 고혈압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조기 사망 위험 요인입니다. And now the science is so clear and they have been able to establish through a lot of their cohort studies and epidemiological studies that the evidence is very loud and clear. 대기오염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저소득 국가에서 훨씬 심합니다.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5억 명 넘는 어린이가 건강에 해로운 공기를 마십니다. 이곳에선 매일 5살 미만 어린이 100명이 공해로 숨집니다. It's the children whose families are living in poverty, who can't afford clean cook stoves, who can't afford masks, who can't afford air purifiers.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금보다 훨씬 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폐렴으로 즉위 이후 최장기간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관지 경련을 일으켜 다시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는 응급 조치를 받았습니다. 앞서 전날엔 예배당도 방문할 정도로 호전됐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황이 보름째 입원 중인 로마 제멜리 병원 앞. 쾌유를 빌러온 사람들 발길이 이어지면서 꽃과 촛불이 쌓여갑니다. 아일랜드 가톨릭 신자들의 여망을 전하러 온 신부도 있습니다. To be here with so many other people, just to offer a prayer for him and to ask God to give him the strength and all the graces he needs these days and hours.
이런 바람대로 교황은 가장 위태로운 상태는 벗어났습니다. 하루 전엔 10층에 있는 병실에서 업무 처리도 하고 병원 내 예배당도 방문할 정도가 됐습니다. What the Vatican is describing is a pope who is working, who is essentially in charge, and who over the last 24 hours was also able to visit his private chapel here to pray. 그러나 금요일 오후 들어 의료진은 갑자기 비상에 걸렸습니다. 교황이 기관지 경련을 일으키면서 호흡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의료진이 이른바 비침습적 기계 환기로 응급조치를 취했습니다. 비침습적 기계 환기는 탄소 마스크 등을 착용시켜 환자의 자발적 호흡 능력을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88살 고령인 교황은 기관지염을 앓다가 지난 14일부터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교황으로 선출된 그는 즉위 이후에 가장 긴 시간을 병상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네, 저희 YTN이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에 힘입어 개국 30년을 맞았습니다. 자연재해 현장에서도 YTN은 늘 함께였는데요. 태풍이 오면 태풍의 눈을 향해 폭우와 폭설, 또 산불 현장에서 가장 먼저 달려가 제일 늦게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네, 경북 포항시 흥해읍 지진 피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강한 여진이 발생해 땅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많은 이재민이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전국을 뒤흔든 포항 지진. 가장 먼저 달려간 YTN은 현장을 샅샅이 위험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지진뿐 아니라 태풍이 지나는 곳에도 항상 자리를 지켰습니다. 견디기 힘든 비바람 속에도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생생한 현장을 전하려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 지난 1996년 강원 고성 산불 현장도 숯구멍으로 변했고 본체도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열흘 동안 이어져 울진 면적 15%를 불태운 곳에서도 피해 주민 목소리까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도 앉을 때도 없고 설 때도 없고 집에 있어야 앉지. 그럴 사정이래. 눈물 날 사정이래. 현장 취재진은 만신창이가 되고 지쳐 쓰러질 지경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멈추지 않습니다. 걷기도 힘들 정도의 폭설 현장도 폭우로 물이 넘치는 곳에서도 안전이 허락하는 한 제일 먼저 달려가 위험을 알리고 또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지난 30년 YTN 방송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부문은 바로 기상재난 보도인데요. 기후위기라고 불릴 정도로 지난 30년 동안의 날씨는 매년 더욱 심각해지는 가운데 YTN 기상재난 방송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을까요?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YTN 날씨입니다. 개국과 함께 시작된 날씨 방송은 매시간 다양한 포맷과 화려한 그래픽, 컬러 위성 등으로 우리나라 날씨 방송을 선도했습니다. 특히 YTN은 재난 시 현장 중심의 정보를 빠르고 정확히 전달해 기상 재난 방송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또 태풍, 폭설 같은 기상 재난 상황에서 기자와 캐스터 등이 빠르게 현장에 투입돼 상황을 전하며 현장 중심 재난 방송을 펼쳤습니다. 이뿐 아니라 깜짝 기상캐스터도 YTN이 주도한 새로운 형식이었습니다. 특히 국민적 인기를 끌었던 펭수와 사랑합니다 YTN 파이팅! 펭 러브 유. 아이돌 가수, 뮤지컬 배우 등이 등장해 날씨를 전하는 방송은 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1일 YTN 기상캐스터로 활약을 했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한데 YTN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던 만큼 앞으로 저도 YTN 기상방송 계속해서 열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화이팅! 24시간 뉴스 채널 YTN이 시청자와 함께한 지 벌써 30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와,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희 나우어데이즈도 항상 늘 YTN 기사보도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YTN 기상방송 30년은 위기에 처한 한반도의 기후변화 과정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재난보도 시스템 이다스와
스캔 화면, 재난정보 자동 송출 시스템 등을 통해 한 걸음 빠른 재난 보도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은 시청자와 함께한 과거 30년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통합 재난 시스템을 발전시키며 더욱 재난 보도에 앞장설 것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지난 30년 우리 경제는 IMF 외환 위기와 또 글로벌 금융 위기 등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YTN은 고비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는데요. 앞으로도 치우침 없는 뉴스, 위기 극복을 위한 깊이 있는 보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1997년 발생한 IMF 외환위기는 온 나라를 엄청난 충격과 좌절에 빠뜨렸습니다. 실업자는 넘쳐나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추락했습니다. 여러가 그룹도 소리 많이 나오니까요. 많이 불안해요. 밤에 잠도 못 자고요.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냥 거의 뭐 미칠 지경이죠. 하지만 금모으기 캠페인 등 고통 분담 속에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르게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4시간 뉴스 채널 YTN은 IMF 국가 부도 위기 원인과 극복 과정을 실시간으로 국민과 시청자들께 전달하며 함께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YTN은 정확한 보도에 집중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는 전례 없이 정부가 추경 예산만 8차례 편성하며 방역과 경제를 지켜냈습니다. 저성장 위기 속에 우리 경제는 또다시 나라 안팎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장기간의 내수 부진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전쟁, 여기에 전국 불안까지 겹쳤습니다. 성장 동력인 수출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30년 우리 경제는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도 국내 총생산과 1인당 국민소득이 3배나 증가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AI와 반도체 기술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동시에 분석해서 국민들께 제시해 주는 것이 지금까지 YTN이 해왔던 것처럼 더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YTN은 24시간 뉴스를 전달하는 매체이지 않습니까?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고 균형 잡힌 그런 뉴스를 전달함으로써 우리 국민 개개인 그리고 사회 전체가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YTN은 지난 30년간 해온 것처럼 사실에 기반한 치우침 없는 뉴스와 물가와 부동산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소식을 전하면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가들이 깊이 있는 분석도 충실히 담아내겠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오등은 자해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대한민족 대표 선병희 이하 33인의 이름으로서 한국의 독립을 전 세계에 선언했습니다. 몰라요.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광복절이죠. 모르겠어요. 3.1 봉화의 이 자리에서 민족 자존의 횃불을 드높입니다.
일제 강점기 내내 민족 탄압의 상징이었던 서대문 형무소. 지금 잠시 들어왔는데도 되게 갑갑한데 못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사랑하듯이 태극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줬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3.1절이니까 꼭 집 앞에다가 태극기 걸으셔서 그날을 좀 기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태극기 화이팅! 삼일절 아침 서쪽은 안개가 심합니다. 현재 200m 앞도 내다보기 힘든 곳이 많은데요. 항공기 운항 여부 확인하시고 안전운전도 해두시길 바랍니다. 연휴 첫날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 호남과 제주도 그리고 오후부터는 전국적으로 비가 올 텐데요. 양은 5에서 3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이에 따라 건조함을 해소하기는 어렵겠는데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오면서 건조함이 해소됩니다. 특히 영동 지방은 수요일까지 7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3.4도, 3.7도, 그리고 대구가 2.1도로 큰 추위였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춘천 11도, 대전과 전주 14도, 대구는 1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3월의 첫 주말은 3일절 연휴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말은 평소보다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내다보는데요. 아무래도 다가오는 월요일까지 쉬어서인지 평소 같은 시간대보다 지방 방향 정체가 빠르게 시작됐고요. 오늘 오전 10시에서 정오 무렵 가장 혼잡할 전망입니다. 이른 아침 주행하신다면 안개 구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상등 활용하시면서 속도 많이 줄여주셔야겠는데요. 가시거리 짧은 구간들 곳곳으로 살펴지기 때문에 사고 예방해 주시고요. 같은 시각 15번 서양고속도로 목포 쪽 서서울 요금소 부근 2차로 사고 처리하며 짧게 혼잡한데 이후로도 비봉 부근에서 차 간격을 다시 한번 좁히겠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도 충청 이남으로 향하는 길 조금씩 붐비기 시작합니다. 부산 방향으로 오산 일대를 중심으로 경기권의 정체 조금씩 증가하겠고요. 강원권으로 이어지는 52번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는 이미 초월 구간에서 짧지만 꽉 막힌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양으로 가는 60번 서울 양양고속도로도 지방방향 경체가 평소보다 빠르게 시작돼 있습니다. 특히나 화도 부근에서 차 간격을 차츰 좁히겠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으로 정체 구간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현재 용인을 시작으로 양지터널 빠져나갈 때까지 6km 구간은 답답한 흐름 이어지겠습니다. 이후로는 아직까지 강원권 도착까지는 무리 없겠지만 눈길 소식이 있겠으니까요. 월동장구 챙겨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전방 주시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